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강의하게 된 글로컬 사회복지학부 홍윤경 교수입니다. 백일 고전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수업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업의 목표 2. 저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하여 3. 순수이성 비판의 주요 내용 4. 순수이성 비판 탄생의 철학적 기원 5. 유물론과 자본주의의 역사 6. 종교사상과 순수이성의 융합 통찰 7. 생각해봅시다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이성 비판 수업의 목표는 신의 지배가 아닌 인간 이성 중심 사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된 현실 역사의 철학적 기원을 이해하고 종교의 인성교화 효과와 자본주의와 종교 사상의 융합 통찰입니다.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흘러들어가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칸트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칸트를 모르면 서양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수이성 비판의 저자이자 서양 철학사의 가장 큰 인물인 임마누엘 칸트의 일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1724년 프로이센 왕국 퀘니스베르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칸트는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며 13세에 모친을 여의고 22세에 부친을 여의고 자립해야 했습니다. 칸트는 성인이 되어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하여 철학과 수학을 공부하였고 이후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칸트는 부유한 집안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시절 학자금과 생계 유지를 위해 가정교사로 생활하면서 홀로 철학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였습니다. 칸트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가 매일 일정한 시간 오후 4시에 산책을 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칸트의 부지런함과 규칙성에 대한 칭찬의 의미도 있지만 그의 생활의 단조로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의 직업은 퀘니스베르크 대학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담당하는 교수였으며 이후 총장이 되었는데요. 물리학, 자연법, 자연신학, 윤리학 등 여러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칸트는 철학자, 인류학자, 물리학자, 사서, 작가, 교육자, 수학자, 법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의 학파는 계몽주의였으며 독일의 이상주의였습니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46세에 교수로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가 처음 한 일이 집에 도우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도우미였는데 칸트는 이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여 그때부터 연구에 몰두하여 많은 저서를 남기게 되었으며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시대의 거대한 철학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이 나오게 된 해도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6세였다고 해요. 칸트는 1804년 2월 12일 80세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는 마지막 명언으로 "As is good", 좋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불교의 대장경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80세에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칸트의 마지막 명언 Es ist gut 라는 의미는 그는 온 생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탐구하고 인간의 행로를 제시해온 스스로의 삶에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많은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의 주요 저서 3권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의 제목이 모두 비판이라고 되어 있기에 3대 비판서라 불리고 그의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781년에 발간된 순수이성 비판은 어떻게 인간이 지식을 창출해내며 사물을 알 수 있는지 진리에 대해 탐구하고 참과 거짓을 논하였고요. 실천이성 비판은 1788년에 발간되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논하였습니다. 1790년에 발간된 판단력 비판은 어떻게 인간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좋고 나쁨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칸트의 주요 저서인 3대 비판서인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칸트는 자신의 철학을 다루는 물음 3가지,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바래도 되는가, 이러한 3가지 물음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한 가지 물음으로 묶인다고 보았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이 중 첫 번째 물음을 다루며 그 연구 성과에 기반을 두고 실천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이 쓰여졌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순수이성 비판의 의미는 칸트가 말하는 순수이성은 오직 이성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판이라는 단어는 판단, 분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여 순수이성 비판은 순수한 인간 이성을 분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칸트는 인간 이성의 근원이 무엇이며 인간 이성의 범위와 한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칸트의 인간 이성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인식의 능력을 통해 얻어낸 것이며 인간은 이러한 인식 능력인 이성을 가지고 자연, 사회, 정신현상, 신에 대해 알물 통해 철학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밝히기에 앞서 이런저런 인식 내용을 얻게 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인간의 이성, 즉 인식 능력, 인식 도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칸트 이전에 인식의 기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상이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인식의 기반을 이성, 즉 이성적 사유로 볼 것인가, 경험, 즉 감각적 경험으로 볼 것인가 라는 2가지 입장입니다. 전자에 속하는 대륙의 철학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은 인식의 기반을 이성적 사유와 연역으로 보았으며 후자에 속하는 영국의 철학자들 로크나 버클리나 흉 등은 인식의 기반을 감각적 경험과 기납으로 보았습니다. 전자를 대륙 합리론이라 부르고 후자를 영국 경험론이라고 부릅니다.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영혼 내지 이성에는 수학적, 합리적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을 신이 부여해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선천적 본유관념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런 본유관념과 그에 관한 연역적 추론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이성적 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수학적 인식을 그런 이성적 인식의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험론자들은
인간의 영혼에 그런 선천적인 보편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며 합리론자들이 주장하는 본유관념을 일종의 독단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본유관념이 있다면 누구나 그런 관념을, 즉 논리적, 수학적인 관념, 신의 관념 등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나 백지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경험론자들이 보기에 인간의 영혼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빈 종이와 같으며 따라서 인간은 오직 감각의 경험을 통해서만 인식을 획득할 수 있고 일반 원칙은 오직 귀납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각 경험은 시공간적 제한점을 갖고 있고 귀납으로 얻어낸 일반 명제는 100%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주의는 회의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결국 합리론은 독단론으로 귀결되고 경험론은 회의론으로 귀결됩니다. 이 두 갈래 길을 피하면서 인식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것을 칸트가 고민한 것입니다. 칸트는 제3의 길로서 비판 철학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합리주의와 달리 신이 부여한 선천적 본유관념을 선정하지도 않고 경험주의와 달리 모든 인식을 경험에서부터 이끌어내는 회의주의로 빠지지 않는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경험론의 객관적 경험적 내용과 합리론의 주관적 인식 형식을 종합하여 재정립하였으며 그리하여 서양 철학사에서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철학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순수이성 비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꽃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저 꽃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식한 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것과 인간의 사고 능력이 가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지금 보여드린 이 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초월적 감성학, 초월적 논리학, 그리고 초월적 변증학, 초월적 방법론 등의 순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성적 직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인식했다면 선험적으로 경험 이전에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객관 사물을 인식한 후 이를 선험적 지식의 형식인 12개 범주로 판단하여 개념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의 선험적 형식인 12개 범주는 양, 성질, 관계, 양상의 4개의 큰 범주 가운데 하위 범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의 하위 범주는 전체성, 다수성, 단일성이고 성질의 하위 범주는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이며 관계의 하위 범주는 실체성, 인과성, 상호성이고 양상의 하위 범주는 가능성, 현존성, 필연성으로 보았습니다. 이렇듯 초월적 논리학에서는 지성의 선험적 형식을 12개 범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감성 없이는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으며 지성 없이는 어떤 대상도 사유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념과 그 한계에 대해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옳은 추론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가령 이성이 경험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보니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한 추론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신에 대한 추론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러한 가상적 추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초월적 변증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수이성 비판 탄생의 철학적 기원에 대해 살펴보면 중세시대는 종교 철학이라고도 하였는데 종교적인 믿음과 철학이 우세하였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상적, 미학적인 것에 중심을 두었고 아름다움과 공동체를 우선하고 공상적인 철학이 우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의 발달로 무신론, 신은 없다는 것이죠. 유물론, 물질이 우선이다 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인데 무신론과 유물론에 근거한 자본주의가 등장하였고 이 시기에 인간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판단을 주목하게 되어 인간의 이성에 대해 논한 순수이성 비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철학을 융합, 적용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수이성 비판과 자본주의 및 과학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순수이성 비판은 형이상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형이상학이란 인간의 존재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인데 실제, 인간, 신의 존재, 우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과 이해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근원을 연구하는 형이상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순수이성 비판이 탄생된 시기에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판단을 중요시하게 되었고요. 이 시기에 칸트는 인간의 이성, 즉 인식활동, 인식능력 자체를 연구하게 되면서 그의 대표 저서인 순수이성 비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물론과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시대는 일부 상인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식민지화를 통해 귀족이 재산을 소유하고 지배하였는데 이 시기를 지배의 자본주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18세기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과 자본의 발달로 유물론과 자본주의가 성행하면서 노동과 보상에 대한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산업혁명 이후 집단 이기적 현상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물론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자본주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물론의 개념을 살펴보면 유물론은 물질을 근본적 실제로 생각하고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유물론은 생각이나 마음이 물질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고 모든 물질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적 성과를 앞세워 유물론이 대세를 이루었고요. 이러한 유물론은 자본주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즉 생산수단, 공장, 땅, 자원 등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노동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팔 수 있었으며 자본주의는 이후 물질 만능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사상과 순수이성의 융합 통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에 대한 칸트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면 눈에 보이는 자연에 대한 인식은 과학이나 지식, 학문으로 탄생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종교 영역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철학의 신 등 기독교에서는 신학으로,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으로 여겨졌습니다. 칸트는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실천이성, 즉 도덕 안에서 찾으려고 하였는데요. 학력이나 인종, 성별이나 소득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신의 존재를 믿게 되며 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칸트는 덕과 행복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것을 모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선과 보상이라는 메커니즘을 이상적인 목표로 보았으며 이를 위해 종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칸트는 살면서 선한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내세에서는 그 대가를 받아야만 정의롭다고 하여 종교의 자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칸트는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종교 사상을 통한 인성교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본주의와 유물론으로 형성된 인간의 이기적 생각, 집단 이기심을 버리고 종교적 정신을 통한 인성을 교화시키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듯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의 인성교화 효과가 무엇인가 봤을 때 인간성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합리를 완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응집력과 연대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사상과 순수이성 비판을 융합하여 생각해보면 이기적인 이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교가 가진 인간에 대한 교화 사상을 바탕으로 이기적 이성을 초월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진정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 순수이성 비판의 질문인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칸트의 철학은 인간의 인식에 관한 철학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식은 인간이 무엇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이해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칸트의 종교에 대한 요청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덕을 행하는 것과 행복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칸트는 선을 행하면 보상이 있어야 하며 내세에서는 그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종교, 신을 요청하였으며 종교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성서와 불교의 대장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칸트는 어떤 종교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종교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초월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종교에 대한 판단을 실천 이성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실천 이성의 영역을 인간의 의무감, 당위성, 죄책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종교에 대해 종교는 필요한 것이며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종교 철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명서로 단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 칸트를 볼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의 대표적 저서, 순수이성 비판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생각과 판단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 순수이성 비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업으로는 공산당 선언 강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